자, AFK 핵심 문제집 모듈 1 이제 시작이죠. 핵심 문제집 관련되는 부분, 제가 맡은 파트가 재무설계, 개론과 윤리, 그 다음에 이제 은퇴설계, 그리고 상속설계,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네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재무설계, 개론과 윤리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몇 차시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각각 진행을 할 거예요. 시험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교재 쪽에서 보면 너무 안단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읽는 정도 수준에서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재무설계, 그 다음에 개론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관련 부분, 그다음 분석, 예산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현금흐름표나 뭐 자산부채 상태표에 대한 이야기, 그런 형태들이 조금은 더 많이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소비자 금융 관련 부분에서는 뭐 주택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LTV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윤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프로세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는 원칙, 윤리의 원칙이라든가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뭐 자격표장이라든가 표장사용법, 그리고 징계와 관련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론 쪽에서 전반적으로 시험 출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서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을 거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도 조금 나올 거다. 근데 뭐 순자산이나 이런 거 비상예비자금 계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고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책을 한두 번 정도만 읽어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대신에 뭐랄까요? 제목만 쭉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쵸? 예, 그리고 문제집 보고 풀어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책을 옆에다 놔두고 문제집을 옆에다 놔두고요. 문제집을 풀면서 책하고 같이 보는 방법. 그 방법 저는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 문제집에서 보면 기본서와 요약집 페이지를 같이 놔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뭐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지선다 나오게 되면 사지선다 자체랑 하나하나 거기에 집중해서 이 내용이 어떤 거였지 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시험을 보시는 데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꽤 돼요.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전부 다 개론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좀 중복된다 싶은 문제들은 일부 이렇게 제가 스킵을 하고서 문제를 풀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굳이 설명까지 뭐 필요하지 않을 거다. 요즘 문제는 풀어볼 필요가 있지만 굳이 설명까지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볍게 설명은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개인재무 설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고르라는 건데, 자, 개인재무 설계와 관련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겠죠. 자, 투자 설계의 핵심은 고객의 자산을 잘 관리하여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죠? 자산 관리가 투자 설계의 목적이죠. 그 다음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재무적 자원의 관리뿐 아니라 위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적 자원 등과 같은 비재무적인 자원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목표 니즈 우선순위에 따라 몇몇 영역만 우선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자, 재무 설계는 한번 세워진 목표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하므로 고객과 재무
재무설계사의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자, 고객과 재무설계사의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건 아니죠.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인생의 어떤 흐름이 바뀌게 되면 또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서 변경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재테크, 그러니까 재무설계와 재테크의 비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테크는 돈을 버는 기술이다, 스킬이다라고 얘기하면 재무설계는 그게 아니죠. 꿈을 이뤄가는,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첫 번째, 재무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이다. 투자 수익의 극대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재테크는 현재 눈에 보이는 수익률에 집착한다. 그리고 재무설계는 돈의 양을 고려해서 재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재무 목표에서 돈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는 4번.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열거한 것. 자, 재무설계의 필요성.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재무설계가 왜 필요해졌는지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출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 아니죠. 위험자산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된 거죠. 또 필요해졌고 저금리나 이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번은 답이 아니다. 그럼 가번이 답이 아니면 가번을 다 지워버리고 나면 결국은 답은 3번만 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다 라다. 그래서 가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다. 맞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4번. 재무설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재무설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그러면 재무설계를 통해서 재테크가 아니고 재무설계를 통해서는 삶의 질의 향상이겠죠. 그래서 나만의 삶의 질이 아니고 가족 간의 삶의 질의 향상도 같이 이어질 거고요. 그럼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재무 설계가 뭐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게 되면 그러고 나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다 맞힐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목표를 위해서 자산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인생 목표가 생긴다. 자산의 성장은 아니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삶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기는 목표가 생긴다라고 하기는 그건 맞는 거겠지만 여기는 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자산의 성장? 요거는 좀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살아온 인생 전체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사후대책? 재무 설계는 사후대책이 아니고 사전대책이죠. 사전대책 마련이니까 이거 틀린 거고. 그럼 가번하고 일단 다번은 아니네요. 그럼 가번과 다번이 들어가 있는 거 다 빼고 나니까 답은 4번이에요. 그렇죠? 원래 사지선다형 문제나 이런 거 고르는 문제 그런 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항상 문제는 그 예문에서는 하나나 두 개 정도가 남아요. 그 하나나 두 개 정도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푸는 게 확률이 50%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편하죠. 문제 푸는 게. 그게 이제 기본 요령이죠. 일단 라버,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라버는 재무적 안정, 그래서 본연의 일에 집중, 그리고 자신의 현재 재무 상태 정확하게 인지. 자신의 현재 재무 상태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설계사 같은 경우에 정보를 수집해서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재무설계 발전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재무설계 발전 과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설계가 왜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재무설계가 도입된 배경까지를 전체적인 연대기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1971년도 미국은 콜로라도 주에도 재무설계대학을 설립했다. 맞죠? 71년도에 설립한 거. 그 다음에 CF 보도는 국제 CFP 평의회가 창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역할이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CFP 보도가 국제 CFP 평의회를
설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역할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번은 일단 틀린 거다. 그럼 나번이 틀렸으니까 일단 나번을 다 빼버리게 되면 일단은 4번 빠지고요. 그 다음에 1번 빠지죠. 그러면 답은 2번과 3번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자, CFP 보더는 2012년도 CFP 교육 프로그램에서 캡선 코스를 도입하여 이 코스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였다? 요건 아니죠. 캡선 코스를 통해서 요걸 통과하게 되면 시험 볼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가 되니까 다번도 틀렸다. 그러면 다번, 2번 같은 경우에 다번이 있으니까 일단 뺀다라고 하게 되면 답은 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국제 CF 평의의 회원국이 됐고요. 그리고 CFP에도 도입하는 길 열렸고, 그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국제 FPSB에서 이제 관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됐고. 자, 6번 문제는 5번 문제랑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넘기고요. 7번 문제. 다음 중 재무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합재무설계에 따른 제안에 적절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 고객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재무설계사는 물론 금융상품을 판매는 해요. 하는데 그게 주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 하시거든요.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재무설계사가 실질적으로 상품 판매하는데 왜 판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답이 대부분 틀리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 목적 또는 재무설계사 자체의 어떤 본연의 임무가 상품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 판매는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상품을 판매자는 판매자로 이렇게 어떤 주체적인 부분이 있게 되면 그것들은 오답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오답이다. 1번은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틀린 걸 고르라는 거니까. 그렇죠?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행동 전문가고 상담 전문가다. 그리고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금융주치의고 그 다음에 금융교육의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틀리게 되는 얘기.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재무설계의 자격인증과 자격갱신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항. 자격인증과 자격갱신입니다. AFPK와 CFP 자격은 교육체계나 자격인증 요건, 인증 절차 등에서 다른 금융 전문가와 차별화를 두고 있죠. AFPK 자격인증은 자격인증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에 갖습니다. CFP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격갱신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계속교육 학점이라는 걸 또 따야 되죠. 윤리학점, 이학점 포함해서 20학점을. 자, 그럼 1번, 2번은 맞는 거고요. AFPK 자격은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합격한 후 윤리 요건과 실무 요건? 여기서 실무 요건은 요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족하는 자, 그러면 3번이 답이 틀린 거네요. 그래서 윤리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지만 실무 요건까지는 A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실무 요건 요구하는 건 C 과정에서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윤리 포함해서 20학점 나오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중 AFPK 자격인증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FPK 자격인증자가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건 1에서 3단계까지죠.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서 정보 수집, 계산 및 분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4, 5, 6단계에 있는 걸 골라내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죠. 이해상충 방안에 대한 처리 방안, 고객 재무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에 대한 파악, 그리고 고객 관련 정보 분석,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협의, 요거는 5단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재무 전문가인 재무설계사가 갖춰야 할 요건 중에서 전문 지식으로 모듈 나열된 것. 전문 지식.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이나 금융 관련 정책,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필요하죠. 지식이죠. 근데 고객과의 대화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전문 기술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능력이나 분석 능력은 전문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번, 나번, 다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행동재무학에서 다루는 고객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행동재무학,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행동재무학 같은 경우에는 대전제는 뭐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고로 사람은 실수도 한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니까 첫 번째, 손실로 인한 고통의 크기는 동일한 이익의 기쁨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버는 것보다 잃는 걸로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동일한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싸게 사려고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똑같은 물건인데 내 거는 비싼 거지만 저거는 가능한 싸게 사야 돼.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보다 더 나쁘게 미칠 것이라 믿는다. 아니죠. 과대평가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11번 문제의 답은 4번. 자, 심화 문제 한번 넘어가 보죠. 심화 문제. 1번, 2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국내 도입 배경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 발전 과정도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부분들 앞쪽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거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따로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어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1번 영국은 국제 CFP 평의회의 첫 번째 회원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첫 번째 회원국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한국이 첫 번째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건 아니고 첫 번째 회원국은 호주입니다. 예,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AFPK 자격 인증자가 갖춰야 될 요건 교육윤리 시험이죠. 교육윤리 시험. 경험은 이제 CFP 가서 하는 거고 교육윤리 시험.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자, AFPK 자격 인증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빠짐없이 묶은 것은 자, 앞에 쪽에서 한번 풀어봤지만 요거는 다시 한 번만 좀 점검을 해보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고객 니즈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결정 맞죠? 그 다음에 고객의 재무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 파악하는 거 2단계니까 맞는 얘기예요. 재무 설계 제안서 작성 4단계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일단 다 들어가 있는 건 다 빼야죠. 그렇죠? 다가 들어가 있는 걸 우선 다 빼면 그러면은 2번과 3번은 일단 빠지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흐름표 작성, 요건 3단계 과정이니까 들어가네요. 그러면 가나 라가 우선 맞으니까 1번은 가 나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답은 4번이네요. 고객과 합의해서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답은 4번 가나 라 마.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전문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자, 연결과 관련되는 문제는 상당히 이런 형태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목뿐만이 아니고 많은 과목에서 가나다라 ABCD 놔두고 서로 잘 연결된 것은 1, 2, 3, 4 골라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형이 새로우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지, 전문가적 책임, 업무 수행,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전문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어디에 이제 꽂히느냐라는 부분이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률, 규제, 윤리, 원칙과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거겠죠. 답번. 그러면은 답번과 A가 겹치는 거. 답번과 A가 겹치는 게 3개나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명확히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B는 라. 그러니까 B가 라에 해당하는 거와 같이 겹치는 거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행동하고 고객의 이익에 최우선. 자,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 전문가적인 책임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번. 그러면 D는 가번이겠네요. 그렇게 맞춰보니까 답은 4번. 그죠?
그리고 재무설계사한테 필요한 역량 이 부분은 전문 기술 모두 묶은 거 요거는 이제 빼겠습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설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건 한 파트로 나눠서 얘기해도 될 만큼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상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이것만 주의하면 되죠. 자, 첫 번째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엔 주로 폐쇄형 질문이 좋다. 폐쇄형 질문을 주로 사용한다. 그쵸? 사실관계 확인은 그랬습니까? 네, 아니요. 이랬습니까? 네, 아니요. 사실관계 확인을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서술 형태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고객과의 관계 초기에는 폐쇄형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요거는 약간 주의를 요합니다. 뭐냐면 재무설계에 관련되는 책자 중에서 고객과의 상담 초기에 개방형 질문을 주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초기에 뭘 사용한다? 폐쇄형 질문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정성적 정보는 설문지나 사실관계 서류로 파악할 수 있지만 좀 이상하죠? 정성적 정보는 정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설문서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정량적 정보, 수치에 관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고객이 응답하기 어려울 때는 폐쇄형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 서술형 질문 같은 경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폐쇄 형태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의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갈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2장 쪽으로 넘어가서 재무설계 프로세서. 자, 재무설계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시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문제는 모든 과목이 언제나 나온다. 다만 출제 비중이 요번에 높을 거냐 요번에 낮을 거냐에 대한 차이지 그냥 당연히 높다예요. 자, 보겠습니다. 화폐와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 재무설계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소양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수리 능력이에요. 그 수리 능력 중에서 가장 이제 집중해서 필요한 게 화폐와 시간 가치. 그 중에서 이제 A 과정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달리와 복리. 그럼 화폐와 시간 가치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고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달리와 복리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쪽에서도 달리와 복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는데 선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가치 100만 원을 1년간 10% 월복리로 할인할 때와 10% 연복리로 할인할 때 현재 가치의 차이는 당연히 있지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인 거죠. 1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1 플러스 R로 할인하는데 N으로 해서 할인하는 이 PV와, 그렇죠? 그러니까 FV를 이렇게 할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대로 1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단순히 1 플러스 R로만 할인하는 이 부분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한쪽은 복리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거고 한쪽은 달리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거니까. 자, 두 번째,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 2번 현재 가치 100만 원을 연 10% 달리와 연 10% 연복리로 계산했을 때 미래 가치는 복리로 계산했을 때가 항상 크다.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항상 더 큰 것 같지만 아니거든. 자, 복리라는 건 뭐예요? 복리는 자, 첫 번째 요 기간까지는 만약에 이자 불이가 한 번 됐다로 여기까지 계산되는 건 달리든 복리든 똑같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 들어가니까 요 시점에서 여기서는 다시 원금만 불이가 되지만 여기서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그렇죠?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불이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금액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간이 더 크다라는 건 아니지. 첫 번째 이자가 발생하는 구간은 달리와 복리가 같다. 그러니까 항상 크다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린 거다.
3번 현재 가치 100만 원을 연이자율 10% 연이자율로 투자할 때 기간이 1년이라면 월복리 단위로 투자할 때 연복리 단위로 투자할 때보다 미래가치가 항상 적다. 아니죠? 예,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미래가치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월복리로 1년 동안 투자할 경우 일정한 페이먼트 납입금은 매월 말 투자하는 금액보다 매월 초 투자하는 금액이 당연히 적겠죠. 그렇죠? 기시에 내가 미리 돈을 넣었을 땐 이자가 더 많이 붙을 거기 때문에 넣는 금액들이 줄어들겠지. 말에 넣는 것보다 초에 넣는 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객과 신뢰를 쌓는 관계정립 단계에서 핵심 상담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설계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재무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설계 하게 되면 좋은 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현실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요거는 2단계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정립 단계, 즉 1단계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재무설계사의 1단계 업무 수행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단계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재무설계 및 자격인증자 역량에 대한 정보 제공해야 되겠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겠고요. 업무 수행의 범위를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고객 관련 정보 분석은 3단계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관계 정립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시로 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 4번은 일부러 제가 안 풉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험에서 유형은 2번이나 4번의 유형이 가장 많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설계사 AFK 자격인증자가 업무 수행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함해야 될 사항을 묶은 것은, 주로 이렇게 포함해야 될 사항 묶을 때 보면 1단계와 5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섞어놓고 1단계를 고르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5단계를 고르라고 하는 얘기는 좀 덜 나와요. 왜냐하면 5단계 같은 경우엔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뭐 고를 수 있죠. 1단계를 알면. 가번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보수체계, 얼마를 받을 건지, 어떠한 책임을 질 건지, 그래서 책임의 범위, 그리고 이해상충에 대한 처리 방안, 그리고 계약의 해지 및 종료에 대한 상황, 계약 기간. 가나다라마는 전부 다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책임. 이거는 5단계 얘기고요. 모니터링은 6단계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다라마인데 여기 보면 가나다바 들어가 있고요. 가나라마 들어가 있고, 이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 있고 바 들어가 있는 거 있으니까 결국은 포함한 사항을 묶은 것은 가다라마가 되겠죠. 그러면 나가 없으니까 틀린 거 아니냐, 문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일단 맞는 거를 다 골라낸 거, 모두 고르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맞는 거로만 묶여진 것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빠져있는 게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1, 2, 3, 4, 5가 있는데, 자, 이 1, 2, 3, 4, 5라는 부분에서 이게 다 맞는 답인데 이 중에서 맞는 거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2, 3, 5도 맞는 거로만 묶인 거죠. 그죠? 맞는 걸 모두 묶은 것은 하여야 1, 2, 3, 4, 5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문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단계, 1단계를 넘어가서 2단계. 자, 6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는 두 번째예요. 동그라미 2번. 그 재무목표는 금액으로 수치가 가능하고 기간이 명시되고 구체적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정도는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동그라미 4번에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경우에 단기간에 도래되는 게 최우선 목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7번 보겠습니다. 재무설계 프로세스 2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2단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좋은 질문과 경청은 다른 어떠한 단계보다 중요하다. 왜?
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하고 순수한 호기심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수치화 가능하고 기간이 명시된 목표 설정해야 되고요. 2단계에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저축이 아니라 위험 이전 비용이므로 다른 자산처럼 섞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정보 수집 내용 중에서 가정치에 해당하는 정보는 재무설계사가 과거 및 현재와 미래의 거시경제 현황 등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요거 요렇게 나오면 맞는 것 같은데 재무설계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재무설계사는 제시하고 그 다음에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답은 4번이네요.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1번. 재무 목표는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유연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자, 유연성이 여기서 부과가 되면 안 되겠죠.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나머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흐름표고 자산부채 순자산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유입과 유출. 그럼 자산부채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순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단계 고객의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6단계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1에서 2단계, 3단계까지만 하지만 교재에서 나와 있는 4, 5, 6단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6단계. 틀린 걸 고르라는 거죠. 1번 수립된 계획안이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거두려면 정기점검 필요하지요. 고객이 할 일과 재무설계사가 할 일의 한계를 미리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 나온 금융상품과 전략들은 검토해서 세워진 목표와의 차이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협의는 5단계 과정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그리고 심화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원금 100만원 연 10% 분기복리로 불이할 경우에 2년 뒤 만기 금액을 구하는 식. 자, 여러분들은 복리 계산으로 해서 계산할 때 여러분들 보러 복리 계산 하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외에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분기니까 이자가 4번 들어가겠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1년이니까. 반기는 1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는 거고. 그러니까 1년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들어간다. 그러면 1 플러스 R에 8승이 되겠죠. 그렇죠? 2년이니까. 근데 여기서 10%니까 분기니까 10%를 나누기 4로 해서 계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0.025.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된다. 그럼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화폐와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기적 현금 흐름에서 정기적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내가 매번 균일하게 현금이 좀 일어난다. 그게 돈이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적금을 붙든지 미래 가치는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것이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적지요. 더 적은 자,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것이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 가치는 더 많지요. 그렇죠? 여기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현재 투자할 금액은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받는 금액은 더 많은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더 많아야 되겠죠. 미리 넣으면 이자 더 받아야지. 그죠? 예, 그런 부분이니까 1번이 틀린 거네요. 이런 문구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투자 이율이 동일할 경우에 미래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월 투자하는 금액은 투자 기간이 길수록 적어지게 되는 거죠. 복리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복리 횟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복리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1년이면은 반기면은 1년에 2번이잖아요. 근데 분기면 1년에 4번이니까 더 복리 기간 더 짧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을수록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연복리보다
반기복리보다 분기복리가, 분기복리보다 월복리가 훨씬 더 이자는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기간에 따른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왜냐하면 1번, 2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 좀 살펴봤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여기 섞여 있어요.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재무 설계 단계별 업무 수행 기준으로 적절한 순서대로 열거한 거. 자, 적절한 순서대로 열거한 거는 어떤 거냐?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6단계 프로세서를 나열해 놓고 이거 순서대로 나열해라. 근데 뭐 고객과의 관계 정립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로 외웠었던 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살짝 꼬면 이렇게 나와요. 자, 60세 이후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현재 가치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생활비에 대한 목표를 제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가번은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 6단계면 가번은 2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가번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걸 살펴보니까 두 개네요. 2번과 3번. 그럼 답은 2번과 3번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고객님 금융환경이 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재무 설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럼 나가네요. 답은 나가. 이거 나가는 똑같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거 읽어봐야 되겠죠. 글로벌 주식 투자. 적립식 펀드를 추천합니다. 자, 글로벌 주식 투자를 하자, 실행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가 되죠. 그러면 5단계에서 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구나. 그렇죠? 나가 말아 봐. 나가 말아 봐. 그렇죠? 나가 말아 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답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타이틀 그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타이틀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요즘은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고객과 재무설계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기 전에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해야 될 서비스와 하지 않아야 될 서비스, 그러니까 포함되어야 될 서비스와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보수, 이해상 충시 문제, 비밀 유지에 관한 부분, 계약기간, 책임의 범위. 가나, 다라, 마, 바 모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포함이 된다. 그럼 답은 1번.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다 나열해 놓고 맞는 걸 고르시오라고 하면 뭔가 하나는 틀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맞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우리가 4번 문제에서 경험해본 문제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지문이 길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7번 문제인데 요거 한번 좀 풀어보죠. 옆에 있는 문제하고 조금은 다른 형태니까 또. 자, 다음 내용을 6단계 프로세서로 나열해라.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자, 1, 2, 3, 4, 5 다시 한번 넣어놓고, 1, 2, 3, 4, 5, 6 넣어놓고, 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 언급이다. 그럼 가는 여기죠. 그 다음에 고객이 사전에 준비해온 재무 상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사전에 준비해온 재무 상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에 대한 부분, 그쵸? 자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부분은 2단계. 현재 실행 중인 재무 설계안의 실행 방법에 수정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정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고객님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예. 이거는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고객님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니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거 몇 단계요? 3단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번이 여기, 그럼 바번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가나마바라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8번 문제. 자, 고객 관련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재무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 목표는 금액으로 수치화 가능하며 기간이 명시되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안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재무 목표는 생애주기별 재무 관심사를 중심으로 고객의 니즈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재무 목표 설정은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상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상적이 아니어야 돼. 이상적이면 안 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AFPK 자격 인증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적절한 것은, 자격 인증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 적절한 게 어떤 거냐? 자, 첫 번째, 재무 목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정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고객에게 제시한다. 그죠? 재무 제표를 작성하고 하여 고객 전체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죠? 1번이 틀린 거죠. 잠깐 제가 읽다가 실수를 했어요. 자, AFPK 자격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적절한 것은이니까 1에서 3단계. 제가 1에서 3단계까지만 업무 수행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CFP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자, 재무 목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정한다. 그래서 문서 작성해서 제시한다. 그거 여기 단계잖아. 4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하면 안 되는 업무죠. AFPK 자격 인증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 2번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건 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맞는 거. 그럼 요게 맞는 거겠네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안을 실행한다. 실행 단계는 또 여기니까 그것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의 성과, 점검, 세법이나 금융 관련 규정 등 전체 상황 변화를 수시로 점검한다. 그건 모니터링 과정이죠. 그러니까 얘도 아닌 거. 그러니까 답은 2번.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 섞어놓고서 이거 고르라고 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용 한번 보죠. 고객 관련 정보 수집에서 재무적 정보, 즉 정량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 보험에 대한 정보는 보험에 대한 정보, 그죠? 각종 보험에 대한 정보 맞고요. 가법 맞고, 위험 수용 성향은 정량적 아니라 그랬죠. 제가 본강의 시간에서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증여 상속 맞고요. 고용에 대한 상황 및 기대도 정양이 아닙니다. 이거 정성이지. 그래서 공적연금에 대한 내용은 맞고, 다른 전문가에 대한 정보는 정성이죠. 그러면 가, 다, 마. 그럼 답은 4번. 여기 나와 있는 위험 수용 성향, 고용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주 섞어놓고서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물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 수집 몇 단계 과정이에요? 2단계 과정. 자, 정보 수집을 할 때는 고객과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설문서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지요. 기혼자일 때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부를 따로 상담한다? 이거 결코 좋은 생각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면담이 아닌 정보 수집은 정성적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량적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정성적 정보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적 정보 파악은 고객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재무설계 기초 자료만 쓰일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줘야 되겠죠. 정보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산의 파악과 더불어서 고객의 저축 및 투자 성향을 살펴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부채는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로 나눠서 파악하고요. 원인, 잔액, 상환 방법, 금리, 상환 기간도 고려해야 되겠죠. 현금 흐름의 파악은 고객의 과거의 재무활동의 결과에 대한 파악이다. 이 얘기는 틀리죠. 현금 흐름은 향후에 이렇게 현금을 쓰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표고요.
자산부채 상태표가 과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결과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틀린 거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자,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에 관련되는 부분, 일단 이번 차시에는 기본 문제까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에서부터는 다음 차시하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기업재무제표와 가계재무제표는 기업재무제표, 가계재무제표 가끔 묻는 게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 다만 이제 동그라미 4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재무제표는 기업재무제표와 달리 표준화된 부분은 아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재무설계에 필요한 개인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산부채 상태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자산부채 순자산 파악하는 거고요. 자산부채 상태표로 전체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적정한지, 현금화가 힘든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이거 파악하는 거 맞죠?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에서죠. 근데 여기 일정 시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틀린 거네요. 그래서 개인 또는 가계 전체 현금 유입과 유출을 보여준다. 추정재무제표를 통해서 고객은 본인의 미래 재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개인재무제표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개인재무제표는 한국 FPSB의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런 표준화된 거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상태표는 고객의 과거 모든 재무활동의 결과를 현재 시점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재무 상황의 변화 원인은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건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변화 원인 자체는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고,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서 재무 상태의 건전성과 성장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개인재무제표의 주요 항목들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하여서는 안 되죠. 조정해야 되죠.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개인재무제표의 주요 항목들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서 고객 현황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일관성 유지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표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은 조금 다른 자산의 구성을 갖고 가고 어떤 고객은 또 다른 자산의 구성을 갖고 가니까 그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요번에는 이걸 현금 처리했다가 다음에는 다른 걸로 처리했다가 다른 거는 다음에는 다른 처리했다가 이렇게 하는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구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자산부채 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은 기타 자산 분류하죠. 채무보증에 대한 약정은 우발채무를 고려하고요. 우발채무로 고려하고 순자산의 변화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자산부채 상태표고요. 현금성 자산은 MMF, MMDA, CMA,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저축성 자산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산부채 상태표의 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가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산의 성격에 맞는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기본은 시가평가다. 그리고 시가평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장된 주식은 작성일의 종가로 평가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뭐예요? 자산부채 상태표에서 얘기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과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상속증여세법에서 얘기하는 평가 방법은 같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보장성 보험의 평가는 현재 해지 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장성 보험은 해지 환급금 평가 안 하는 게 일반적이죠. 다만 해지 환급금이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별도로 고려해보자라는 거였죠. 자, 4번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자산의 종류별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험자산은 납입원금으로 기록한다? 자, 보험자산은 납입원금 기록하면 안 되겠죠. 상당한 비용이 빠져나가 있을 수 있고 이자가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돈, 즉 해지환급금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리게 되겠네요. 1번이 틀린 거고, 자, 2번서부터는 다 맞는 거가 되겠죠. 펀드는 작성일 현재의 평가금액,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작성일 당시에 퇴직한다라고 봤을 때에 예상되는 퇴직금. 그 다음에 보석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성 기준 현재 거래가 가능하거나 거래가 가능하나 가격을 평가에 기록한다. 거래가 가능한 가격.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니까 현재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재무상태표든 자산부채상태표든 현재 표시 안 돼 있는 거, 우리가 표시할 수 없는 거, 금액이 없는 것도 항목들은 다 나열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이 답이 틀린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분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산의 분류를 고객의 상황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때도 있어야 되지요. 자산 부채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심화 문제 직전까지 기본 문제까지 다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요번 차시는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차시에 또 8번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